김소영 간호사, 당신 때문에 환자가 죽었어요. 부원장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멎었습니다. 그날 저는 해고 통보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게 된 곳은 회의실이 아니라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제 신장을 잘라 저를 짓밟던 그 사람들의 은인을 살려야 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 뒤편에서 만난 한 명의 노인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를요. 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요. 제 이름은 김소연, 34살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빚더미에 깔린 불쌍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제 명함에는 청송의료재단 운영실장이라고 적혀 있네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2주 전 새벽 3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중형 병원에서 7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야간 근무였습니다. 병동은 고요했고 저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또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날도 점심을 굶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47만 원이었거든요. 아버지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90만 원, 동생 대학 등록금 200만 원이 밀려 있었고 제 월급 18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밥값을 아끼면 한 달에 20만 원은 더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소연아, 또 밥 안 먹었어? 동료 간호사 은지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휴게실에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나갔다가 병원 뒤편 쓰레기장 근처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호흡도 겨우 유지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저혈당 쇼크예요.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병원 뒤에서 쓰러진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는데 입원이 필요해요. 근데 보호자도 없고 신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비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제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47만 원.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어요. 동생 등록금 독촉이 내일 오후까지고 아버지 요양병원에서도 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소연 씨, 괜찮겠어요? 입원비가 최소 40만 원은. 괜찮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음이 울렸고 제 통장은 7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 달 남은 10일을 7만 원으로 버텨야 했어요. 할머니는 3일간 입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병실을 자주 들렀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손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허리를 끝까지 굽히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뭔가 기품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차린 후에도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가족분들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맙네. 젊은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이네. 그게 할머니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단어 선택이 묘하게 교양 있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간호사실에 쪽지 하나만 남기고요. 고맙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최명신. 최명신. 그게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7만 원으로 버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침은 물로 때우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저녁은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학자금 대출 보증을 잘못 썼어. 친구가 사기를 쳐서. 누나, 나한테 500만 원 청구가 왔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동현아, 누나가 어떻게 해? 누나 말고는 없어. 엄마한테는 절대 말 못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원장실로 호출됐어요. 김소연 간호사 앉으세요. 부원장 이준혁은 50대 남자로 병원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302호 환자 박철수 씨 기억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 환자가 사망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근무할 때는 안정적이었는데. 안정적이었다고요? 이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부원장이 서류를 던지듯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환자 차트였는데 제가 작성한 부분에 빨간 펜으로 체크가 돼 있었어요. 혈압 기록이 이 시간 동안 누락됐어요. 당신 당직이었죠? 그것 때문에 환자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요. 유족이 소송 준비 중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시간마다 혈압을 쟀어요. 차트에도 기록했고요. 부원장님, 저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없더군요. 당신이 기록을 빼먹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누가 당신 기록을 지웠다는 거예요? 부원장의 냉소적인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당신은 대기 발령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부원장님, 나가보세요. 비틀거리며 부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장 박혜진을 마주쳤어요. 소연 씨, 들었어요. 참 안 됐네요. 박혜진 간호사장은 50대 여자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로는 온갖 험담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기록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 누가요? 왜요? 소연 씨, 피해망상 아니에요? 사장님,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소연 씨 근무 태도가 별로예요. 맨날 멍하니 있고 밥도 안 먹고 빚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 다 알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촌년이 서울 와서 간호사질하면서 빚만 잔뜩 지고 쯧쯧. 원래 분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박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병원에서 7년이나 버텼으면 됐죠. 이 정도면 많이 써먹은 거예요. 많이 써먹었다고요? 저는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저를 써먹었다고 표현하다니. 박혜진은 비웃듯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 언니였어요. 소연아, 큰일 났어. 왜? 병원에 리무진 3대가 왔어. 경호원이 10명도 넘어. 뭐? 그리고 그 차에서 누가 내렸는데. 소연아,
너 일주일 전에 병원비 내줬던 할머니 있잖아. 그 할머니야.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병원 전체가 난리 났어. 그 할머니가 대한민국 3대 의료재단 회장이래. 최명신 이사장. 들어봤어? 최명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일주일 전 할머니가 남긴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소연아, 그 이사장님이 너를 찾는데. 당장 병원으로 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정말로 검은 슈퍼리무진 3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고 병원 직원들이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일주일 전에 그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초라하지 않았어요. 고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 그때 그 기품이 이거였구나. 제 눈과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김소연 간호사. 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비서에게 무언가를 건네봤더니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첫 번째 보답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멍하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누구야? 김소연이잖아. 병동 간호사. 어떻게 저 이사장님이랑? 그리고 멀리서 부원장 이준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구한 생명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박살낼 거라는 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를 짓밟으려던 사람들의 지옥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도요. 최명신 이사장이 병원을 떠난 후 저는 손에 쥐어진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500만 원. 동생 빚이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제 사정을 알고 계신 걸까요? 봉투 안에 명함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어요. 최명신 마이너스 청송의료재단 이사장. 그리고 뒷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겠습니다. 시험이요?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돈으로 동생 빚부터 갚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기발령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동료 간호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사장님이 직접 찾아온. 근데 왜 대기발령이래? 환자 죽였잖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인사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소연 간호사, 무슨 일로 왔어요? 지금 출근 정지 상태잖아요. 인사팀 박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차트 원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산 기록을 보여주세요. 그건 조사 중이니까 보여줄 수 없어요. 제가 당사자인데요. 규정이 그래요. 돌아가세요. 박 과장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복도에 나서는데 간호사장 박혜진이 지나가다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소연 씨, 어제 쇼 재미있었어요? 이사장님이 찾아오고. 그래서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사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제가 차트를 제대로 작성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증명? 어떻게요? 기록이 없는데? 박혜진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소연 씨 같은 사람은 이 병원에 필요 없어요. 빚쟁이에다가 집안 형편도 엉망이고 환자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가 언제 환자한테 잘못했습니까? 7년 동안 승진도 못했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승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환자를 잘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하하, 들으셨어요? 환자를 잘 돌본대요. 그래서 환자가 죽었나 보죠? 박혜진은 아기에 찬 웃음을 지으며 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302호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철수 씨가 돌아가신 병실이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은지 언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은지 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상한 게 있어. 그날 밤 부원장님이 병동에 왔었어. 부원장님이요? 응. 새벽 3시쯤? 보통 그 시간에 오실 분이 아닌데 302호실 앞을 서성이시더라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차트를 보니까 내가 작성한 기록 중 일부가 없어져 있었어. 나는 분명히 전날 내가 꼼꼼하게 기록하는 걸 봤거든. 그럼 부원장님이 제 기록을 지운 건가요? 나도 확실하진 않아. 근데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그리고 은지 언니는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철수 씨 보험금이 5억이래. 그리고 유족한테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제시했대. 병원 측에서 그것도 엄청 빨리. 왜요? 소송 안 하게 하려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저한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소연아. 은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원장님이 올해 병원장 승진 후보거든. 근데 환자 사망 사고가 나면 불리하잖아. 그래서 너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그리고 은지 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어제 이사장님이 너를 주목한 거. 부원장님이 그걸 봤어.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더라. 내가 권력자의 관심을 받으면 부원장님 입지가 흔들리잖아. 그래서 더 짓밟으려는 것 같아. 그럼 이건, 응, 내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부원장이 자기 승진을 위해 저를 희생시킨 거라고요. 5억짜리 보험금 사건을 개인 과실로 덮고 병원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부원장은 병원장 자리를 얻는 거죠. 집에 도착하니 동생 동현이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동현이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누나, 돈 정말 고마워. 근데 어떻게 구한 거야? 저는 최명신 이사장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박. 누나, 그럼 이제 우리 인생 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그냥 빚을 갚으라고 주신 거야. 나는 여전히 대기발령이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이었어요. 김소연 보호자님이시죠? 어머님께서 오늘 아침에 쓰러지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요? 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셔서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지금 안정은 됐는데 입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드나요? 일주일 입원하시면 200만 원 정도.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을 받았지만 동생 빚 갚는데 다 썼어요. 지금 제 통장에는 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자님?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요. 죄송합니다. 김소연님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은행원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5군데 은행을 돌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대출 불가. 거리를 걷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죽을 수도 없다는 게 더 지옥 같았습니다. 죽고 싶지도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은 끝난다. 그 생각이 저를 난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 언니였어요. 소연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왜? 부원장이 기자회견 연대. 너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한대. 저는 그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원장 이준혁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간호사 김소연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 박철수 씨가 사망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원장님, 해당 간호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즉시 해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은요? 유족 측과 협의 중입니다. 저는 로비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차트를 제대로 작성했습니다. 누군가 제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김소연 씨, 증거가 있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찾을 겁니다. 증거도 없이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마이크를 제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인정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때 로비 구석에 있던 환자 보호자 몇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런 간호사면 우리 집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게요.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무서워서 어떻게 병원을 믿어요? 저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숨이 막혔습니다. 김소연 씨,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부원장이 저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김소연 씨,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실수입니다. 아닙니다. 부원장님, 그날 밤 왜 병동에 오셨습니까? 새벽 3시예요. 부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부원장님이 302호실 앞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간 게 문제인가요? 그 시간에요? 평소에는 한 번도 안 오시면서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부원장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소연 씨, 당신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안팀, 이 사람을 내보내세요. 보안요원 2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결백해요. 조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제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간호사 과실로 환자 사망, 병원 측 즉시 해고 방침, 포털 사이트에는 악플이 달렸어요. 저런 간호사는 면허 취소해야지. 7년이나 일했으면 베테랑 아니에요? 더 악질이네. 환자 가족들 불쌍하다. 저런 걸 뽑은 병원도 문제. 간호사 처벌 약해서 이런 일 생기는 거임.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소연 간호사님이시죠? 네. 저는 청송의료재단 비서실 김민준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사장님이요? 네.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최명신 이사장님이 저를 왜 만나려는 걸까요? 혹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추문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려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단 본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김소연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명신 이사장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사장님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당신은 지금 시험 중입니다. 네. 내가 준 500만 원. 어디에 썼나요? 동생 빚을 갚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썼군요. 네.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부원장 이준혁이 당신을 모함하고 있죠. 이사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도와달라고요?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싸워야 합니다. 내가 개입하면 당신은 평생 이사장 힘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원하는 겁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수백 명을 시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떨어졌죠. 돈을 주면 타락하고 권력을 주면 교만해지고 위기가 오면 도망가더군요. 이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을 드리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면 시험이 아니죠. 이사장님은 일어서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재단 건물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스스로 증명하라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맞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내 삶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이 전쟁은 내가 끝낸다. 일주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저는 영원히 환자를 죽인 간호사로 낙인 찍힐 거예요.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발령 상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병원 뒤편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으로 가면 보안에 걸릴 테니까요. 먼저 찾아간 곳은 의무기록실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302호 박철수 환자 차트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의무기록실 직원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김소연 씨 아니에요? 지금 출근 정지 상태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제 결백을 증명하려고요. 제가 작성한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 안 됩니다. 조사 중인 자료는 열람 불가해요. 제발이요. 5분만. 나가세요. 안 그러면 보안 부르겠어요. 저는 쫓겨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청소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손짓했어요. 간호사님, 잠깐만요. 네. 청소 아저씨는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기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기, 그날 밤 제가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부원장님이 302호실에서 나오시는 거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서류 같은 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요? 몇 시쯤이었어요? 새벽 3시 반쯤? 제가 야간 청소 돌 때였으니까요. 아저씨, 그거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박기철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저도 여기서 일해야 하는데 부원장님 건드리면. 아저씨,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저씨는 제 핸드폰 번호를 받아 적더니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철수 씨 유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조문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빈소에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철수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죽은 남편의 산소호흡기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저는 당신이 그 간호사구나.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는 됐어.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 죽었잖아.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기록했어요.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조작? 병원에서는 당신 실수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부원장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비웃었습니다. 모함? 왜? 당신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부인님, 제발 들어주세요. 그날 밤 부원장이 나가라고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빈소에서 쫓겨났어요. 복도에 서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동생 동현이가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봐. 동현이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환자 살해 간호사 김소연, 과거 징계 기록 다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징계받은 적 없어.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소연 간호사는 과거 3년간 총 5회의 징계를 받았으며 동료들과의 갈등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환자들에게도 불친절했다고 증언했다. 기사 출처에는 익명으로 병원 임원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 댓글 봐. 완전 난리 났어. 댓글창은 저를 향한 악플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저런 쓰레기가 간호사였다니. 면허 취소하고 감옥에 보내야지. 환자 가족들 생각하면 화가 나네. 저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병원 임원이라면. 부원장이죠?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거야. 누나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더러운 새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 언니였어요. 소연아, 미안해. 왜? 무슨 일인데? 기사에 나온 병원 관계자. 그게 박혜진 간호사장이야.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장님이요? 응. 오늘 기자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내 험담을 쏟아냈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언니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소연아, 너 혼자서는 안 돼. 상대가 너무 세. 그래도 해야지. 저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동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누나, 정말 괜찮아? 응, 누나 믿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병원 CCTV실로 향했습니다. 야간이라 보안이 느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CCTV실 문 앞에 섰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24시간 관리자가 있는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보안팀장이 서 있었어요. 저는 출근 정지 상태인데 무단 침입이네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CCTV 영상은 조사팀만 열람할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용의자는 안 돼요. 용의자라니요. 저는 피해자예요. 나가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내보내겠어요.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막혀 있었습니다. 의무 기록도 CCTV도 증인도 어떻게 증명하죠? 그날 오후 저는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소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쓸모없어서. 무슨 소리야? 엄마 잘못 없어. 너 병원 일은 어떻게 됐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해결될 거야. 걱정 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소연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하나 있어. 늘 언젠가 내게 꼭 줘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구나. 뭔데? 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유품이야. 군대 있을 때 물건들. 상자를 열자 오래된 군복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걸 왜 지금? 소연아,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군대에서 동료 한 명을 구했거든. 동료요? 응.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끌고 나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쳤고 어머니는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동료 병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동료야. 이름이 최명신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최명신이요? 응. 나중에 연락이 끊겼는데. 왜? 아는 사람이야? 저는 사진 속 젊은 여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의 최명신 이사장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뭐? 저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병원 뒤편에서 만난 할머니 40만 원, 그리고 최명신 이사장.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랬구나. 그분이 은혜를 갚으려고. 엄마, 이 사진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럼, 가져가. 저는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명신 이사장이 왜 저를 도우려는지, 왜 시험을 하시는지. 다음 날 저는 다시 청송의료재단 본부로 갔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김소연 씨? 약속 없으신데. 이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발이요. 5분만. 비서는 내선 전화로 이사장님께 보고했고, 잠시 후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니 이사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일주일이 아직 안 됐는데요. 이사장님, 이거 보세요. 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사진을 보시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젊은 시절의 이사장님이시죠? 이사장님은 한동안 사진을 쳐다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김태수 상병. 네, 아버지. 아버지가 이사장님을 살리셨죠? 그래.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잔해에 깔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나를 끌고 나왔지. 자기 다리가 부러지는데도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나는 너희 아버지를 찾았어. 보답하고 싶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 제대 후 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병원 뒤편에서 쓰러지신 건가요?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일부러 너희 병원 근처에 갔어. 김태수 상병의 딸이 그 병원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거든. 너를 보고 싶었어. 그래서 몸이 안 좋은 척? 아니, 사실 좀 안 좋았어. 근데 내가 나타났지. 40만 원을. 그래. 내가 마지막 생활비를 내게 줬어. 나는 그 순간 알았어. 김태수 상병의 딸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소연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 내 힘으로 구해주면 너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야 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면 너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모든 게 막혀 있어요. 방법은 있어. 내가 찾아야 해. 이사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일주일. 아직 4일 남았어. 포기하지 마. 그날 저녁 저는 박기철 청소 아저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저 김소연이에요. 아, 간호사님.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증언해 주시면. 미안해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부원장님 건드리면 저도 잘리잖아요. 아저씨, 미안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302호 CCTV 원본 파일은 부원장 개인 컴퓨터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의 딸 생일. 번호는 발신자 정보 비공개였고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죠? 누가 이런 정보를 준 거죠?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원장 컴퓨터에서 원본 파일을 빼내야 했어요. 이번에는 증거가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원장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원장 이준혁의 개인 컴퓨터. 그곳에 제 결백을 증명할 CCTV 원본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밤새 계획을 세웠어요. 부원장실은 3층에 있고 평소에는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 시간에는 문이 열려 있죠. 청소는 매일 저녁 9시에 시작됩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50분, 저는 병원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 도구함에 숨어서 박기철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9시 정각,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헉? 간호사님? 여기서 뭐? 아저씨, 청소 도구 좀 빌려주세요. 제가 청소 대신 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안 돼요. 아저씨, 제발이요. 저 정말 억울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분만요. 10분만 드릴게요. 그 이후에는 제가 책임 못 져요.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원장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어요.
틀렸습니다. 뭐야? 다시 시도했습니다. 1위로. 또 틀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문자에서 딸 생일이 1위로라고 했는데. 잠깐. 혹시 연도까지? 엔터를 눌렀습니다. 컴퓨터가 켜졌어요. 저는 서둘러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CCTV 302 박철수 있었습니다.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로딩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0%, 70%, 90%.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95%, 98%.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100%. 복사 완료. 저는 USB를 뽑고 컴퓨터를 끄고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로 봐서 남자였어요. 책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머리 바로 위였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제 다리가 저려왔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의 핸드폰이요. 여보세요? 응, 나 지금 병원. 잠깐 처리할 게 있어서. 알았어. 30분 후에 출발할게. 전화를 끊고 다시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불을 끄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어요. 복도를 확인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302호실 복도가 보였어요. 시간은 새벽 2시부터였습니다. 2시 30분. 제가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시 45분. 제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3시 10분.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3시 25분. 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체크했으니까요. 그런데 3시 40분. 부원장 이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부원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302호실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부원장이 나왔습니다.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바뀌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 내부였습니다. 부원장이 차트 보관함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펜으로 뭔가를 지우고 있었어요. 제가 작성한 기록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새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부원장이 차트를 다시 보관함에 넣고 나갔어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부원장 이준혁이 직접 제 기록을 조작한 결정적 증거였어요. 저는 즉시 영상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이메일, 외장하드, 그리고 최명신 이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증거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원장이 왜 당신을 모함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해요. 이유요? 그래요. 동기가 없으면 증거가 약해져요. 부원장이 변명할 여지를 주는 거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일까요? 부원장이 왜 저를 해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병원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부원장님 인사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무슨 권한으로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알 권리가 있어요. 인사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원장님이 최근에 어떤 환자들을 담당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개 정보잖아요.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중환자실 환자 15명, 일반 병동 환자 8명, 302호 박철수 환자는요? 박철수 환자는 부원장님 직접 담당은 아니었네요. 그럼 왜 새벽에 병실에 간 거죠? 그건 저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요. 돌아보니 은지 언니였습니다. 언니? 은지 언니는 저를 복도로 끌고 나갔어요. 소연아, 박철수 환자 알지? 그 환자 보험금이 5억이었어. 5억? 응. 그리고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면 병원이 배상해야 하잖아. 근데 만약 간호사 개인 과실로 몰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맞아. 그리고 부원장은 자기 실적을 지킬 수 있고, 부원장 실적이요? 부원장이 올해 병원장 승진 후보거든. 근데 이런 사고가 나면 불리하잖아. 그래서 너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기 승진 때문에 저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 그리고 하필 내가 이사장님한테 주목받았잖아. 부원장은 그게 싫었던 거야. 너를 짓밟으면 일석이조니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명신 이사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알았어요. 부원장이 왜 저를 모함했는지. 저는 은지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그랬군요. 이준혁, 그 사람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이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재단이 그 병원 지분을 30%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럼 왜 가만히? 소연 씨, 내가 개입하면 당신의 승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야 진짜 승리죠. 이사장님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내일 모레 이사회가 열려요. 그 자리에서 이준혁의 병원장 승진건을 논의할 거예요. 내일 모레요? 그래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세요. 제가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증인으로 불러줄게요. 준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젊은 최명신 이사장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제가 이기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김소연,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동기도 밝혀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년 전 입사할 때 입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조금 작아졌지만 괜찮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생 동현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누나, 잠 못 잤어? 응. 누나, 잘 될 거야. 누나는 할 수 있어. 고마워, 동현아. 누나, 이거. 동현이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보내신 거야. 아버지 훈장이래. 용기를 내라고. 상자를 열자 아버지의 군 복무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료를 구해서 받으신 거래. 누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오전 10시 병원 이사회의실. 거대한 테이블에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부원장 이준혁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명신 이사장님도 계셨습니다. 김소연 씨 앉으세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병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준혁 부원장의 병원장 승진건과 함께 최근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김소연 간호사, 당신은 이 사고의 당사자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302호실 CCTV 원본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부원장 이준혁이 제 기록을 조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사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원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그건 조작된. 조작이라고요?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부원장이 302호실에 들어가고 차트를 들고 나오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기록을 지우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준혁 부원장, 설명하시죠. 병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건 뭔가요? 환자를 위해서? 아니면 당신 승진을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환자 보험금 5억, 병원이 책임지기 싫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 맞죠? 아니야. 나는. 그리고 제가 최명신 이사장님한테 주목받는 게 싫었죠? 저를 짓밟으면 일석이조니까요. 부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준혁 부원장, 당신은 즉시 해임합니다. 병원장님, 제발. 그리고 그때 최명신 이사장님이 일어서셨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이사장님을 봤습니다. 해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과 업무상 과실치사 은폐 시도입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팀 이준혁 씨를 경찰에 인계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부원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부원장은 끌려가면서 저를 쏘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동료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아, 잘했어. 우리가 믿었어. 은지 언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소연아, 진짜 대단해. 혼자서 이겨냈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길고 긴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김소연 간호사 앉으세요. 병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병원이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직은 당연하고 승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병원장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 네. 이번 일이 언론에 너무 크게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 부원장은 처벌받지만 병원의 책임은 최소화하자는 거죠? 병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병원이 무너지면 여기서 일하는 수백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병원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전부요.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소연 씨, 그렇게 나오면 당신도 힘들어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명신 이사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 씨, 병원장이 당신을 압박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상했어요. 병원장도 이번 일에 연루되어 있거든요. 네. 병원장이 부원장의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같이 책임을 피하려고 한 거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소연 씨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부원장은 무너졌지만 병원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재단이 병원 지분을 더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가져올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죠. 그동안 당신은 견뎌야 해요. 견디다니요? 병원 측에서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버틸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죠. 좋아요. 그럼 내가 지켜볼게요. 하지만 직접 개입은 안 할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겨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복직은 했지만 업무가 이상하게 배정됐어요. 소연 씨, 오늘부터 중환자실이랑 응급실 겸임해요. 네. 두 곳을 동시에요? 인력이 부족해서요. 이건 분명히 고의였습니다. 하루 16시간 근무가 다시 시작됐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다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은지 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병원 로비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김소연 간호사 퇴출하라. 우리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없다. 저는 그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시킨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 측에서 돈을 주고 동원한 가짜 시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명신 이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소연 씨,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개인이 조직을 이길 순 없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청송의료재단 본부로 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는데 이사장님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소연 씨 소개할게요. 내 아들 최진우예요. 심장외과 의사죠. 안녕하세요. 최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소연 간호사님, 어머니께 많이 들었어요. 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연 씨,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네. 청송의료재단 본원이요. 여기서 일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그 병원에서 더 버티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제가 도망치는 거잖아요. 도망이 아니에요. 전략적 후퇴예요.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김소연 간호사님, 싸움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은 당신이 불리해요. 일단 물러나서 힘을 기르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청송의료재단 본원으로 옮긴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고급 병원, 최고의 동료들, 그리고 VIP 환자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김소연 간호사님, 이쪽이 VIP 병동입니다. 인사팀장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병실 하나가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개인 욕실, 거실, 심지어 주방까지 있었어요. 와, 여기 환자들은 대부분 재벌이나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보안도 철저하고 간호사들도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이 직접 추천하신 분인데요. 당연히 잘하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VIP 병동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환자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동료 간호사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도망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진우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소연 간호사님,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적응은 잘 되세요? 네, 다들 잘 대해주셔서요. 다행이네요. 최진우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김소연 간호사님. 네. 자책하지 마세요. 네. 당신이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교수님도요? 네. 레지던트 시절 상급 의사의 실수를 제가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싸우다가 병원을 떠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실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더 강해져서요. 최진우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김소연 간호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진우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와 저녁 식사 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진우 교수와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동료로,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최진우 교수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우리가 처음 커피 마신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요. 교수님, 그런 것도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우리는 강변을 걸었습니다. 소연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저와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진우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소연 씨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당신의 모습에서 진짜 용기를 받거든요. 진우 씨,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얼마든지요. 그로부터 2주 후, 어느 날 오후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장님이 쓰러지셨대.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즉시 뛰어갔습니다. 최명신 이사장님이 회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이사장님, 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응급 코드 발령, 심장내과 의료진 즉시 투입. 의료진이 달려왔고 이사장님은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최진우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 어머니가. 알아요. 내가 직접 봐야 해요.
최진우 교수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최진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급성 심부전이에요. 일단 안정시켰지만, 하지만요, 심장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식이 필요합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식이요? 네. 하지만 어머니 혈액형이 RH-AB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0.1%밖에 안 되는 희귀 혈액형입니다. 그럼 기증자를 찾을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병원은 긴급 혈액형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검사를 받았어요. 저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부장이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소연 씨, 큰일이에요. 왜요? 당신 혈액형이 RH-AB형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그래요. 이사장님이랑 같아요. 그럼 조직 적합성 검사를 더 해봐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즉시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2일 후 최진우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연 씨, 네, 진우 씨, 기적이에요. 당신과 어머니의 조직이 99% 일치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이사장님을 눈물이 났습니다. 최진우 교수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장 기증은 위험한 수술이에요. 당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할게요. 소연 씨, 좀 더 생각해. 진우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제게 은인이세요. 제 아버지의 은인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해야죠. 최진우 교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3일 후였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나 수술해. 뭐? 무슨 수술? 신장 기증. 이사장님 살리려고. 소연아, 그건 안 돼. 엄마, 괜찮아.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이사장님을 살렸듯이 나도 살릴 거야. 우리 집안의 운명인가 봐.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구나.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진우 교수가 찾아왔어요. 소연 씨, 긴장돼요? 조금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소연 씨, 최진우 교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렸다고,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최진우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소연 씨, 수술이 끝나고 어머니가 회복하면 제 고백에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소연 씨, 준비됐어요? 네.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동료 간호사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소연 씨, 화이팅! 잘하고 와. 수술실 앞에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금방 끝나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동생 동현이도 저를 안아줬어요. 누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동현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우 교수가 서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네. 그럼 들어가요. 제가 직접 집도할게요. 저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어요. 숫자를 거꾸로 세보세요. 100부터 100, 99, 98.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8시간 후,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소연 씨, 정신 차렸어요? 간호사가 반가워했어요.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이사장님도 소연 씨도 모두 안정적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3일 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이사장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사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연 씨,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내 목숨을 살려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사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살렸듯이 너도 날 살렸구나. 이게 운명인가 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소연 씨, 이제부터 당신은 내 딸이나 다름없어요. 이사장님, 아니, 이제부터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머니. 그래, 우리 손녀. 저는 이사장님, 아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저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회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소연아, 앉아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당신한테 줄 게 있어요.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서류를 꺼내서 봤습니다. 청송의료재단 이사 임명장.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당신을 우리 재단 이사로 임명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쌓으면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당신은 올바른 마음을 가졌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그 병원 인수 계약서예요. 우리 재단이 지분을 70%까지 확보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병원을 운영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 병원을 바꿀 거예요. 제가요? 그래요. 당신이 부원장 자리를 맡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원장이요? 당신이 겪은 일을 다른 간호사들은 겪지 않게 만들어요. 당신이 그 병원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 손녀 수고했어요. 그날 저녁 최진우 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축하해요, 부원장님. 진우 씨,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어색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소연 씨? 네, 그냥 소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저도 진우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연아, 기억해요? 한 달 전에 제가 고백했던 거 기억해요. 그때 대답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진우 씨를 봤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진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소연아. 저도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주 후, 저는 그 병원의 부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7년 동안 평범한 간호사였던 제가 이제 부원장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병원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새로 오신 김소연 부원장님입니다. 간호부장이 소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병원에서 7년 동안 일한 평범한 간호사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7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특히 조직의 부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직접 겪었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바꾸고 싶습니다. 누구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곳,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곳, 직원들이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부원장으로 있는 한 이 병원에서는 어떤 은폐도 어떤 모함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은지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옛날 제가 일하던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7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섰습니다. 소연 언니, 후배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언니 덕분에 우리도 힘이 나요. 저는 그들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함께 좋은 병원 만들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죽고 싶었던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봤죠? 제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딸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원장으로서 병원을 바꿔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었어요. 연속 야간 근무 금지, 주 52시간 준수, 휴게실 환경 개선. 이사회에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반대했어요. 부원장님,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럼 제 연봉을 깎아서 충당하세요. 네? 직원들이 행복해야 환자들도 행복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결국 제 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철수 씨 유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빈소가 아니라 그분의 집이었어요. 부인님, 저 기억하세요? 당신, 그때 그 간호사. 네, 정식으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이 부인님과 고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없었잖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하지만 병원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제 와서 사과를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남편은 안 돌아오는데. 병원에서 위로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네, 박철수 장학금.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남편분의 이름이 계속 기억될 겁니다. 부인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이요? 재단 지분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장학재단이요? 그래. 이름은 초록등 장학재단.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등불이 되라는 뜻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이 재단은 네가 나한테 준 40만 원에서 시작됐어. 그 돈이 나를 살렸고 결국 이렇게 큰 재단으로 이어진 거지. 제가 드린 40만 원이. 그래, 그 40만 원이 네 마지막 생활비였잖아. 그런데도 모르는 노인한테 줬어. 그 마음이 나를 살렸고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살릴 거야. 할머니는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 장학재단 운영을 내게 맡기고 싶어. 제가요? 그래. 너만큼 적임자가 없어.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녀, 믿어. 초록등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이 대거 몰려왔어요.
최명신 이사장, 500억 원 장학재단 설립, 40만 원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 출범식에서 할머니께서 연설하셨습니다. 이 재단은 한 젊은 간호사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생활비를 모르는 노인에게 줬어요. 그 40만 원이 제 목숨을 살렸고, 이제 이 재단이 수많은 학생들의 꿈을 살릴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무대로 부르셨어요. 김소연 상임이사,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원래 평범한 간호사였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이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은혜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돈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어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저는 40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등불 하나가 길을 밝혀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어머니와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연아, 엄마, 동연아. 우리는 끌어안았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누나, 나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 동연이가 말했어요. 동연아,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사회복지학과 수석 졸업했잖아. 이제 나도 사람들을 도울 거야. 누나가 보여준 길을 따라서. 그때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소연이 가족이시군요. 네, 할머니. 제 어머니랑 동생이에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좋은 딸을 키우셨네요. 송구합니다, 이사장님. 저희 딸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소연이가 제 목숨을 살려줬으니까요. 재단 1주년 기념식. 1년 동안 초록등 장학재단은 30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기념식에는 장학생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김소연 상임이사님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저도요. 상임이사님이 아니었으면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학생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념식 무대에서 할머니께서 발표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김소연 상임이사와 제 아들 최진우 교수의 약혼을 발표합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진우 씨가 무대로 올라와 제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포옹했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청송의료재단 대강당에서 300명의 하객이 참석했어요. 제 들러리는 은지 언니와 동료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예쁘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네 힘이야. 결혼식 입장. 어머니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재단 끝에 진우 씨가 서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줄에는 할머니께서 직접 서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생명을 나눈 사이입니다.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했고 그 은혜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낍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셨어요. 진우야, 소연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네, 약속드립니다. 소연아, 진우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키스해도 좋아요. 우리는 키스했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1년 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 진우 씨가 물었어요. 초록이는 어때? 초록이. 응. 초록등 재단처럼 어둠을 밝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좋아. 최초록. 할머니께서 아기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증손녀. 예쁘네. 그로부터 5년 후 초록등 장학재단은 전국 최대 장학재단이 됐습니다. 5,000명 이상의 학생을 도왔고 그중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어요. 재단 10주년 기념식.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통장 잔고 47만 원을 가진 가난한 간호사였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40만 원을 한 노인에게 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봤어요. 그 노인은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이 거대한 재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진짜 행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더 큰 박수가 나왔어요. 앞으로도 초록등 장학재단은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동생, 동현이, 남편 진우, 딸 초록이.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초록이 결혼할 때까지 봐야지.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할머니랑 엄마랑 계속 살 거예요. 5살 초록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넷 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전 오늘 나는 병원 뒤편에서 쓰러진 노인을 만났다. 그리고 내 마지막 40만 원을 그분에게 줬다. 그때는 몰랐다. 그 40만 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지금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 할머니, 어머니, 동생, 남편, 딸, 그리고 수천 명의 장학생들.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이 진짜 부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병원 뒤편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등불이 되는 한.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많은 불빛 중 하나가 저였고 이제 저도 누군가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